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잘하죠? 혹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빅딜이 나왔죠? 하면 항암제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비만, 당뇨, 자가면역 질환,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요즘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암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큰 기술 이전 계약 혹은 빅딜을 체결한 분야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빅파마와 가장 많이 계약을 한 분야라고 하면 항암제밖에 없습니다. 항암제가 아무래도 시장성이 있어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 자가면역 질환 다 좋은데 이쪽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암제 개발사로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항암제 개발 기업들이 유독 또 많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항암제 관련된 학회들이 또 유독 핫하죠. 세계 3대 암학회, ACR, 아스코, 그리고 에스모까지. 그만큼 항암제는 주가 변동폭도 크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절대 잊지 마시고 업데이트를 항상 받으셔야 되는 분야이고요. 어제 오늘 엄청난 이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시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사소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우선 항암제, 지금 아스코가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부터 아스코가 개최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6월 16일부터는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엄청난 이슈가 나왔어요. 머크가 다이치 산교로부터 세계의 ADC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면서 무려 계약금만 5조 5천억 원을 지불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헐3 ADC 항암제를 어제 자발적으로 시약 승인 신청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ADC가 어렵다, 그리고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물론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로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승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헐3 ADC 항암제를 어쨌든 자발적으로 철회를 신청했고, 그렇다라는 것은 국내 ADC 기업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개발사들 리레이팅 가능성 있는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지,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크가 큰 돈을 주고 계약금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 계약금만 5조 원 이상을 주고 가져왔었던 세계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약간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나머지 2개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과언이 아닌데 이 큰 이슈 이외에 갑자기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다음 또 다른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작년에 슈퍼스타 서밋 테라퓨틱스의 임상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슈퍼스타 서밋 테라퓨틱스 임상 3상에서 키트루다와 1대1 원투원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던 이 기업이 키트루다 대비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인정받았던 이 기업이 무진행 생존기간에서는 유의미하게 키트루다 대비 개선을 하는 것을 보여줬으나 전체 생존기간에서는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FD 승인이 조금 밀렸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항체 개발사 중에서 같은 타겟의 개발사들이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중항체 항암제는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이중항체 항암제의 가능성은 작년에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때 빅파마들이 하나둘 다 이 PD-1 혹은 PD-L1 그리고 VEGF 이중항체 항암제를 다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같은 타깃의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서밋테라피스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중항체 항암제 개발사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진행 생존기간은 잘 나오기 쉽지만 전체 생존기간이 더 중요하다. 전체 생존기간까지 잘 나와줘야만 성공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두 개 모두 항암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DC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이중항체 항암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심리적 그리고 시장 기반의 반사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항암제에 있어서 무진행 생존기간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서밋 테라피틱스의 경우에도 무진행 생존기간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나 전체 생존기간이 유의성 미달로 FDA 승인 신청이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머크와 다이치 산교가 개발 중인 헐3 ADC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3상 임상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이 되지 않았던 이 헐3 ADC 같은 이유죠. 무지 생존 기간에서는 괜찮았는데 전체 생존 기간은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승인을 받아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머크 측에서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FDA 승인 기준에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철회한 것이죠. 안 그래도 FDA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승인에 있어서 조금 더 빡빡해졌다. 그리고 신약 승인 지연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이런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별로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나중에 다른 적응증으로 재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미 이 파이프라인은요. 작년에 BLA를 신청했었는데 CRL을 받았었어요. CRL을 받으면서 승인을 못 받았었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FDA로부터 이미 요청을 받았었고 이게 제조시설 문제라고는 하지만 제조시설 문제라도 당연히 본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좋지 않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임상 문제 아니다, 임상 데이터 문제 없다라고 계속 머크 측에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CR에 받았었던 이 파이프라인 이번에 그냥 자발적으로 철회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ADC 개발사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개발사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중항체 항암제 개발사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국내 ADC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 이번 아스코에서도 임상 진전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임상 데이터 발표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쪽의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리가켄바이오의 경우 이미 ADC 플랫폼 보유 기업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여러 건의 빅딜을 체결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도 좋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계약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 하락을 했을 때 담아야 되는 거의 1순위 기업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BL바이오의 경우에는요.
이중항체 항암제 개발사 중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ADC 지금 리가켄바이오랑 개발 중인 것도 있는 기업이기에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 ADC 이중항체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인투셀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ADC 기업으로서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좋은 기술 이전 계약이 한 건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ADC 쪽은 워낙 한번 계약이 나온 이후부터는 쫙쫙 좋은 계약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인투셀은 지금 업사이드가 많은 ADC 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 그 중에서도 EGFR변이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로 머크가 실패를 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최근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하나 또 있죠.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1분기에 있어서 라이선스 수익이 기대치 대비 조금 덜 반영이 됐고 길리어드로부터 수주를 받은 원료의약품 수주의 경우에도 2,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한양행의 주가도 많이 빠졌고 지금 랭라자의 미국 이름 라즈클로즈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를 승인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거기에다가 유한양행이 전체 생존 기간에 있어서 지금 타그리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최근에 그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보고 처방수가 좀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전체 생존 기간에 있어서 타그리서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FDA 승인을 정말 잘 받은 것이라면 유한양행의 경우 앞으로 업사이드가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적의 경우에도 2, 3분기가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고 지금 일본 쪽 라이선스 수익도 로열티도 받았다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고 유럽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처방수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에 와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로노의 경우에도 이번에 9월 혹은 7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중용량 혹은 고용량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의 데이터도 좋지만 저용량 데이터를 우리가 봤으니 고용량 데이터에서 훨씬 더 좋은 효능 그리고 나이브 환자에서의 효능을 하반기에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보로노이 또한 비수세포 폐암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 개발사들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언급드린 기업들의 경우에는 머크와 서밋 테라퓨틱스의 실패로 인한 어느 정도의 수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닐지라도 빅파마들 혹은 빅바이오텍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